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육대학교 최종 모의 적성고사 2회 강의를 하게 된 윤철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1회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하면서 좀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좀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번에 2회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문제 유형들을 확인하고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항입니다. 자, 1번 문항에서는 다음 비추인 단어 중 보기에 말하는 내용과 거리가 먼 예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어휘가 가지고 있는 또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의미하고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중심 의미라고 합니다. 중심 의미하고 그 다음에 함축적 의미, 함축된 의미, 그러면 주변 의미죠. 의미를 구분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를 살펴보면은요, 1, 2, 3번은 비유적으로 쓰인 부분들이 많고요. 문맥적 의미가 그래서 기본 의미와 다르고 4번만 사전적 의미의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1번 문제는 지난해 1회 부분과 마찬가지로 보기에서 내용을 주고요. 그 내용에서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단어, 연관성이 있는 것들만 묶어놓은 것, 이런 것들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 바로 보기에 나와 있는 것과 관련 지어라. 자, 그런 문제입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자, 맞춤법과 표기의 문제입니다. 자, 쓰임이 모두 적절한 문장은 했거든요. 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깍두기 틀렸습니다. 깍두기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된수 적지 않는다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불문율 했습니다. 불문율. 자, 그래서 모음과 앞에 이제 여기 이제 이 부분이죠. 요게 니은으로 끝났거나 아니면 아예 모음으로 됐을 때 뒤에 있는 열률이거든요. 열률은 율로 표기합니다. 모음이나 또는 니은으로 끝났을 때 플러스 되면은 이렇게 끝난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3번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게시판, 여의가 아니라 어이죠. 게시판. 그 다음에 4번은 서슴치가 아니라 서슴지가 됩니다. 왜냐? 기본형이 서슴따가 됩니다. 그래서 히읗, 하가 없기 때문에 치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쓰임, 맞춤법 참고로 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지난 1회 문제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구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현이가 보고 싶은 동창생이 많다. 이게 두 문장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 동현이가 주어가 된다면 동현이가 보고 싶어하는 동창생들이 많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동창생이 주어가 되면 동현이를 보고 싶어하는 동창생이 많다.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다 알려드렸는데요. 동현이가 주어냐? 동창생이 주어냐? 그러니까 주어부가 어디로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관계가 달라진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유사한 지문을 유사한 것을 찾으라고 하면은 답은 4번입니다. 이 4번 같은 경우는 정섭이는 진우와 연우로 웃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섭이 는까지가 주어인지 아니면 정섭이 와까지가 주어 역할, 주어부 역할을 하는지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정섭이가 주어면 혼자서 진우와 연우를 웃겼고요. 진우와까지가 주어가 되면 정섭이는 진우와 함께 연우를 웃겼다라는 문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1번은 와과에 의한 중의문 문장 1에서도 풀어봤습니다. 사과 하나, 귤 두 개인지, 사과 하나, 귤 하나, 합쳐서 두 개인지. 그 다음에 2번은요, 선택지 2번은 그는 양말을 신고 있다. 신고 있는 상태냐, 신고 있는 중이냐. 그래서 진행과 상태의 문제입니다. 형은 나보다 제가 누나. 지난 시간에 이것도 말씀 1회 부분에 했습니다. 비교 구문에 의한 중의성이죠. 나하고 책을 직접 비교했느냐, 아니면
형이 책을 좋아하고 나도 책을 좋아하는데 형이 책을 좋아하는 정도가 내가 책을 좋아하는 정도보다 더 크다라는 비교 구문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의 어떤 구조와 중의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꼭 확인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겁니다. 다른 문제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중의성 관련된 거, 구조적인 문장의 구조 관련된 어떤 예시문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시중에 어떤 문법 교재에 관련된 부분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 봤던 문법 교재들을 참고하셔서 확인해 두시면 더 좋고요.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4번 문항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음절 끝소리 규칙과 그 다음에 니은 첨과 그리고 국외음화까지 합쳐졌고요. 비음화입니다. 그래서 1A의 문제에다가 거기 국외음화가 하나 더 추가됐다라는 것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변화 과정만 살펴보겠습니다. 낱낱이 우선 음절 끝소리 규칙이 돼야 됩니다. 낱낱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무슨 현상이 되죠? 니은과 디귿이 만났으니까 비음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과 이가 만났으니까 여기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야 되죠. 낱낱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현상을 찾아보면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음절 끝소리, 여기서 이렇게 해서는 우선은 비음화, 그 다음에 국외음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직행열차. 요거는 이제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봅시다. 보면은요. 자, 기역과 히읗이 합쳐졌죠. 그래서 그래서 기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축약이죠. 축약. 축약 부분의 설명이 따로 되어 있지 않긴 한데 우선 그건 넘어가고요. 중요한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니은 첨가. 그래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외음화, 비음화, 그 다음에 니은 첨가까지 확인을 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돼야 된다. 되셨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항은 틀린 거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서 1번에 보면은요, 1번에서는요, 거기, 올 뜻도 하다, 올 띄고 뜻도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붙여져 있거든요? 근데 요 뜻도 하다의 뜻은, 뜻도 다음에는 띄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조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사가 들어간 부분들은 반드시 뒤에 것과 앞에 것을 띄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쉬운 이해 방법이다라는 것만 확인해 두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 자, 6번은요. 한자 성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단어만 숙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자 성어 숙지하고만. 옛것을 그것을 통해 새 것을 안다. 이거 온고지신이죠. 온고지신. 그 다음에 어둠 속에서 물건을 더듬어 찾는다는 뜻으로 확실한 방법을 모르는 채 이래 실마리를 찾아내는다. 암중모색이다. 어두운 상황에서 찾고 있다. 암중모색. 뽕나무 집에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 일의 변천 심함을 비적으로 드린다. 이거는 상전벽해 뽕밭이 바다가 됐다. 자,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전시가 시조지요, 시조. 그래서 시조를 통해서 시조의 중심, 주제가 뭐냐, 뭘 다루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찾는 문제. 자, 질문 한번 봅니다. 형아야, 네 살을 만져봐. 이거죠. 너 살을 만져보랍니다. 형아야, 네 살을 만져봐라.
네 손에서 네 손대 누구에게 이런 손대는 에게죠. 누구에게 타고났건데 양재는 모습입니다. 모습조차 같으냐 니은다죠. 인칭 의문요. 같았느냐. 한 전 먹고 한 어머니란 뜻이죠. 길러 있어 딴 마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서로를 뭐하는?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먹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훈민가입니다.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쓴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형제 간에 서로 딴 생각하지 말아라. 왜? 너희는 한 젖을 먹었고 자랐기 때문에 모습조차 같지 않느냐. 한 손에 한 부모에 태어나지 않았냐. 살을 만져보아라. 그걸 왜 모르냐. 그러니까 딴 마음을 먹지 말고 형제끼리 어떻게 살아라? 우애 깊게 살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형제 간에 우애를 다룬 작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고어의 표기가 좀 있어서 그렇죠. 기본 내용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7번의 답은 4번 제가 된다 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8번에 주제를 형상하게 사용한 표현 방법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서리법, 도치법, 그 다음에 대구법, 대주법이 있습니다. 자, 답은 우선 1번입니다. 서리법은 뭐냐? 누구 손에 태어났겠는데 모습조차 같지 않느냐. 그래서 같지 않느냐 인칭 의문형을 통해서 서리적 표현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같기 때문에 모습이 같지 않느냐 맞습니다 라고 동의를 구하는 거죠. 상대방의 서리법은. 그래서 그래 우리 같으니까 딴 맘 먹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어떤 깨달음을 주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서리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치법은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부분 나와 있지 않고요. 대구법 비슷한 문장 구조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대구법. 그다음에 대조법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긴 차이점보다도 형과 동생의 공통점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 모습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지문은요, 차용에 관련된 지문입니다. 차용이라는 거는 이제 빌려 쓴다라는 개념이죠. 자, 그런데 이 차용의 문제점, 잘못 빌렸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저작권에 위배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차용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부정적인 점만 있느냐라고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보면은요, 차용은 핵심 단어입니다. 창작을 중시하는 예술세계에서 과거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녔다. 과거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녔다. 개인의 독창성이 담긴 원작만이 진품이고 이를 차용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거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특히 현대 미술에서는 다양한 양태의 차용이 성행한다. 미술사에서 다양한 양태의 차용이 성행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미술에서는 차용이 많이 쓰이고 있다. 다분히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죠. 피카소의 시녀들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뒷샹의 LHOQ는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차용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술적으로 허용이 되는 차용과 허용되지 않는 차용을 구분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뭐야? 허용이 될 수 있는 차용과 허용이 되지 않는 차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허용이 되는 차용은 뭐고 허용이 되지 않는 차용은 뭔지 뒤에 나오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예측하면 읽힙니다. 앞에 나오는 단어나 앞에 있는 문장을 활용해서 뒤에 나올 내용을 미리 한 번쯤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 그럼 뒤에 나올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일반적으로 위조와 벌써 느낌만 말만 들어도 우리가 아닌 거 알겠죠? 표절과 이미 아닙니다. 얘네들은 허용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 차용. 패러디와 패스티시. 허용되는 차용으로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는 위조 표절은 대충 알 것 같고요. 패러디로 좀 알 것 같은데 문제는 저 패스티시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위조는 작품 제작의 내력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속이려는 의도가 필수적. 그러니까 위조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왜? 위조는 무슨 행위? 속이려는 의도가 필수적이다.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제시하는 행위. 안 되겠죠?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제시하는 행위. 독창성을 중시되는 창작 세계에서 금기시되는 행위. 금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면 허용되지 않는 차용이다 라는 겁니다. 위조와 표절 모두 속이려는 의도에서 공통되는데, 속이려는 의도 공통점. 이거는 이제 위조와 자, 공통점이고요. 위조는 원작자의 권위에 기생하여 자신을 은폐하는 것이고, 표절은 표절자 스스로 권위를 부여받기 위해 원작은 결국 위조와 표절 둘 다 권위라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조는 원작자의 권위를 마치 뭐인 것냥 자기 것인 양 은폐해서 쓰는 거고요. 표절은 표절자 스스로 권위를 부여받기 위해 원작을 숨기는 겁니다. 원작을. 어쨌든 간에 둘 다 내가 한 것이 권위가 있는 것이다 라고 거짓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허용되는 차용이죠. 패러디입니다. 패러디 일반적으로 풍자를 목적으로 한다. 원작을 모방하지만 원작으로부터 원작 이상의 의미를 도출시키는 유머와 비평이 있는 예죠. 자, 원작을 이상의 의미를 도출시키는 유머와 비평이 있다. 유머와 비평이 있다. 원작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따라서 결론 지시합니다. 패러디는 작품의 고유성보다는 원작을 인용하여 그것을 비판하거나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린다우처는 텍스트에 대한 구조적 덧붙이기에 의해 원작에 대한 비평적 거리가 발생할 때 패러디가 성립한다고 했다. 패러디가 요구하는 비평적 거리는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원작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과 독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 패러디는 그 대상이 원작이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 없는 것을 패러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걸 패러디하는 거예요. 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패러디화 시켰을 때의 영향력 또는 비평, 풍자 효과는 커질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이제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 나옵니다. 패스티시. 자, 허용되는 차용입니다. 패스티시. 패러디와 달리 비판이나 풍자의 의도. 얘는 비판이나 풍자의 의도가 없답니다. 기준의 작품은 모방하는 것이다. 대중문화 발달로 원작의 진품성, 희소성 관념에 찌들면서 원작의 형식적 구성 요소나 기법을 그대로 전용하는 패스티시가 등장한다. 이 같은 장면은 과거에 대한 향수만 있을 뿐 비판성이 전혀 없다. 패스티시 말하자면 오리지널한 텍스트는 없다. 스타일상의 개혁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표절에 함축된 부정적 의미를 해체시킨다는 경우이다. 이 경우 패스티는 원작의 가치를 해체하는 시도 그 자체가 역설적으로 독창물일 수 있다. 오, 좀 특이한 경우네요. 비판이나 풍자의 의도도 없으면서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차용해 쓴다라는 겁니다. 오리지널한 텍스트. 가장 원작이라는 거죠. 원작이라는 건 없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요. 그러면 그걸 복사해서 계속 쓰면은 그 작품들이 다 그냥 작품이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좀 한 번쯤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패스티시라는 개념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기면 이제 마무리로 앞으로 미술에서 차용은 더욱 성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 수많은 철학적, 미학적, 비평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이는 필경 문화와 예술과 삶의 맥락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요구하는 시험들은 우리를 수시로 호출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과거에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지문으로요. 수능에서 이제 문제 출제된 부분들인데 뭐 수능 특강에 나오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기성품의 재료들을 가지고 뭐 포스터를 그렸거나 그걸 똑같은 것을 여러 장 복사해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과연 그게 원작 훼손한 것이냐라는 문제를 따질 때 이 패스티시 개념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허용되는 차용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문제를 봤다면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윗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됐죠? 자, 우선은 3번입니다. 차용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뒤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한계를 지적했다기보다는요, 이 작품은 차용할 수 있는 허용되는 차원과 허용되지 않는 차원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용 방식의 예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고요. 일반적 통념을 지지하고 반박했고요. 일반적 통념, 차용은 부정적이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대조를 통해 대상의식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허용되는 차원과 허용되지 않는 차원, 차용,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번 문항은 제가 이렇게 여기다 띄워봤습니다. 자, 일치 여부입니다. 일치 여부. 그래서 다 찾아봤을 때 다 가능이 한데요. 하나가 안 되죠. 바로 4번입니다. 허용되는 차용은 원자의 가치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허용될 수 있다. 원자의 가치를 해체하는 방식은 아까 뭐였냐면요. 그게 바로 패스티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스티시하고 그 다음에 패러디를 좀 구분해보자 라는 의미로 제가 출제를 한 거고요. 패러디라는 것은 뭐냐면 패러디라는 것은 패스티시와 다르게 패러디는 원작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가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원작의 가치가 전제되지 않았다. 즉 가치가 없는 것을 패러디하면요, 패러디 효과, 풍자 효과, 비판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 지문에도 패러디를 하기 위해서는 원자의 가치를 전제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패스티시와 패러디를 좀 구분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1번이죠. 아직 안 끝났네요. 11번 A, B에 대한 설명, 즉 패러디와 패스티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도 답은 3번입니다. B는 원작의 복제를 통해 원작이 지닌 유의성을 제거한다. 바로 패스티시의 질문이죠. 원작의 가치를 훼손한다. 똑같은 거 막 만들어내갖고 이것도 똑같은, 이것도 원작과 동일한 거다, 원작과 동일한 거다, 원작과 동일하다, 이렇게 하는 게 패스티시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12에서 14번 지문은요, 언어 지문입니다. 문장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두 문장의 결합이라든지 그 문장 결합을 통해서 결합을 만들어낼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지금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문이라는 것만 이해해 두시고요. 지문 파악할 때 들어가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문장들은 그 구조를 볼 때 단일 명제로 구성된 단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명제들이 결합된 복합문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가 많다. 그냥 우리가 쓰는 문장은 즉 혼문장보다는 곁문장이 많다. 여러분들도 지금 쓰는 문장들도 대부분 다 혼문장보다는 곁문장이 많을 겁니다. 물론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니면은 뭐 요즘 어린 학생들은 좀 빠른데 한 뭐 7살, 6살 때 처음 글을 쓰거나 할 때는 단문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우리 아이를 예를 들면은 어린이집에 갔다, 그죠? 선생님을 만났다, 친구들과 놀았다, 점심을 먹었다, 배가 불렀다, 뭐 이런 식으로 짧게 단문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장할수록 여러분들이 점점 단문장, 즉 혼문장보다는 곁문장으로 된 복합문을 쓰는 경우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치게 복합문을 쓰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의미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자, 아무튼 우리는 복합문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 우리가 단일 명제로 된 문장들만 사용하게 된다면 명제들의 계층적 결합관계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측면에서 대단히 비경제적인 일이다. 비경제적인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만 쓰면은요? 단일 명제로만 된 문장을 쓰면 비경제적이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목이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다시 말하면 단일 명제는 비경제적인 일이라면 단일 경제를 많이 쓰면, 즉 복합문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경제적인 일이다.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요.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이 뭐냐? 견문장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자. 그래야 우리가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하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복합문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자, 또한 여러 문장들이 내포한 총체적 의미를 파악하려 단문을 썼을 때 문제죠. 명제들을 결합하는 방식에는 접속에 의한 결합과 접속결합, 내포에 의한 결합 두 가지 방식이 흔히 사용된다. 접속에 의한 결합 방식은 두 개 이상의 명제들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 다음 예문은 접속에 의한 두 개의 명제를 결합합니다. 보겠습니다. 철수는 과자를 하지만 영희는 사과를 좋아한다. 이건 하지만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요, 대주 차이점. 차이점을 가지고 지금 두 명제를 연결했다. 결국 하지만이라는 접속어를 가지고 연결했다. 이런 개념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접속에 의한 결합에서는 결합된 명제들이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내포에 의한 결합에서는 자, 하나의 명제가 다른 명제에 종속되거나 다른 명제의 일부가 된다. 그래서 이 제시문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 문법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이어진 문장 있지 않습니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읽으면은요,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접속에 의한 결합에서는 대등하게 여기는 대등관계고요. 그 다음에 내포에 의한 결합은 종속된다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까 앞 문장을 다시 돌아가면은요, 철수는 과자를 좋아한다. 영희는 사과를 좋아한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근데 다음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내포에 의한 결합 방식은 보문에 의한 내포와 관계절에 의한 내포 두 가지 형식이 있다. 보문에 의한 내포는 어떤 명제에서 비어있는 요소, 즉 무엇이나 어떤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충하기, 즉 보충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문장이라는 거고요. 또 다른 명사형 방식인데 그에 나간다. 철수는 무엇을 기다린다. 즉 무엇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눈이 내리기라는 요걸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제시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계절에 의한 내포에서는 어느 하나의 명제가 다른 명제 한 요소를 한정하거나 수식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철수가 사과를 먹었다. 사과는 빨갛다. 그럼 빨간 사과, 즉 이 문장이 문장 안에 들어가서 사과를 꾸며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표와 같이 여러 개의 명제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게 될 때는 응축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문장을 응축하는 대표적인 방식에는 생략과 대명사와 대동사, 생략, 대명사와 대동사. 생략은 한 문장에서 어떤 내용을 반복하여 제시하게 될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예를 보면 당한다. 철수는 사과를 먹고 철수는 물을 마셨다. 철수는 사과를 먹고 물을 마셨다. 즉 철수가 두 번 나왔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를 생략해 주겠다. 바로 생략입니다. 다음 들어갑니다. 대명사는 한 문장 안에서 복잡한 요소 대신에 대명사 같은 단일한 요소를 사용하는 현상인데 대동사와도 이와 비슷하다. 그 실례면 다음과 같다. 용감한 학생이 어린이를 구해주었고 용감한 학생은 여러 사람들의 칭송받았다. 용감한 학생이 어린이를 구해주었고 그는 했죠. 대명사로 바꿨다. 됐고 철수는 수영장에 가기를 원했고 영희도 수영장에 가기를 원했다.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동일한 게 있으면 빼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영장에 가기를과 수영장에 가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대명사로 바꿔라. 이런 문제죠. 그럼 뭐예요? 철수는 수영장에 가겠고 영희도 그랬다.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14번에 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좀 긴데요. 다음 했구나. 끝났습니다. 다음 3번 자, 이렇게 해서 우선 14번의 답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윗글을 끊을 수 있는 명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합문을 활용해서
경제적으로 잘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합문을 잘 활용한다면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서 우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13번 문제. 13번이죠. 기억에 따라 고친 문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자, 여러 개 명제를 결합하는 문장으로 표현할 때라는 거 했는데, 자,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1번만 제가 선택지에 넣어놨고 여기다 표시를 해놨고요. 이거 한번 고쳐보자 라는 건데 봅니다. 수영이는 밥을 먹으러 집에 갔다. 진서는 씻으러 집에 갔다. 수영이는 밥을 먹으러 집에 갔고 진서도 그랬다. 그랬다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공통이 아니니까요. 밥을 먹으러 갔고 씻으러 간 거죠. 그럼 공통이 뭐야? 집에 갔다 라는 거겠네요. 수영이는 밥을 먹으러 여기를 지우고요. 진서는 씻으러 집에 갔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완성시켜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13번 또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아까 했고요. 15번 문제는요. 자, 답은 15번의 문제 답은 2번입니다. 오지랖이라는 거 피읍 받침이다라는 거. 우리 수군거린다, 수군 한다 그러죠. 수군이 맞는 겁니다. 수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6번 문제는 나쁘다, 높다, 끌다, 좋다. 뭐가 어울릴까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눈이 어울릴 겁니다. 눈이 나쁘다, 눈이 높다, 눈을 끌다, 눈이 좋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단어,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17번 문제, 18번 문제까지 다이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답안지에도 답을 좀 명확하게 실어놨습니다. 정 이해가 안 되신다면 사전을 찾아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7번, 18번 찾아보시고요. 이런 문제를 푸는 방식은 문맥적 의미를 파악해라. 앞문장과 그 단어 관련된 부분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온 단어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번만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1번에는 한시를 몰러왔다, 염려를 놓으세요, 맥을 놓다, 마음을 놓다. 그래서 시름, 염려, 마음은 걱정이다, 근심이다 이런 의미로 유사하지만 맥이라는 것은 어떤 기운이나 정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색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나머지는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번 문제는요. 자, 19번 문제는 제가 여기다 틀린 것만 한번 써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맏며느리 맞고요. 자, 촌사람, 지편전. 지편전은 거센 소리 되게 참 축약이죠. 그 다음에 아지랑이는요. 아지랭이. 이게 이제 이몸 역행동하다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이몸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이 아가 그러니까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전설 모음아 또는 이모음 역행동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발음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이거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라고 뭐 손제비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기가 맞는 발음이고요. 애기라는 발음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발음할 때 문제입니다. 발음할 때. 그래서 이몸 역행동화는 표준 발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예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봐둬야 되는데요. 우리 알고 있는 뭐 옛날 자선남비, 옛날 남비라고 했는데 자선냄비라고 쓰고 있죠. 지금은. 그런 경우에는 좀 예외로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표준어에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뭐 시골 내기, 원래 나기라는 단어인데 시골 내기라고 하는 부분들도 예외적으로 이몸 역행동화를 표기에 반영해서 그거는 표기에 반영해서 아예 표기에 반영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발음도 표기대로 해야겠죠. 하지만 표기에 반영되지 않고 발음만 되는 경우에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어휘가 문장에 적절하게 사용되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자, 같이 보면은요. 이번 사건으로 인한 파문이 빨리 진화되길 바랍니다. 이 진화라는 것은 쉽게 간단히 얘기합니다. 불을 끄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파문이니까요. 뭐로 바꿔야 되냐면 진정되다. 그래서 요란하던 것이 가라앉거나 흥분이 가라앉거나 이런 경우 또는 어떤 아픔이 가라앉는다 이런 경우에 쓰이는 진정이 들어가야 되는 단어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두 회사는 입합병한 파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파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물결파죠. 파. 그래서 파동이 어떻게 일어나요? 파동을 말하면 파동에서 같은 위상을 가진 서로 이웃한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어떤 일이 끼친 영향 이런 파동입니다. 근데 파동이 아니라 뭐를 되냐면 어떤 사건으로 인한 후에 나타난 사건으로 인해서 나타난 영향. 그래서 여파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휴대전화 때문에 가정문화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맞는 거고요. 2012년 교육환경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발전. 이 국가 수준으로 발전한다. 환경을 발전시킨다. 환경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향상시킨다. 그래서 단어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문제의 유형은요.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21번 문제는요. 거기 명중률은 지난 1회 때도 했다시피 니은, 모음과 니은으로 끝난 다음에 오는 렬률은 열률로 적습니다. 나머지는 다 렬률로 적어야 된다라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날다와 가다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날라가다 안 됩니다. 날다와 가다가 합친 두 개 가운데 연결함이 아가 붙어서 날아가다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학 문제입니다. 문학 문제는 작품들이 지금 기존의 어떤 모의고사 출제됐던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적성 모의 시험 자체들이 약간 수능 시험의 어떤 변형이다. 변형이면서 수능 시험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출제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휘라든지 문법 파트 부분, 특히 어휘 부분에 어떤 집중된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 수능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다룰 작품은요.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입니다.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난한 내가, 자, 나라는 시적 화자가 나와 있죠. 자, 시적 화자가 지금 뭐 하다는 거? 가난하다는 처지죠, 처지. 처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그럼 나타샤. 그럼 화자가 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사랑해서 눈이 내린다. 결국 여기서 눈의 이미지는요. 뭐랑 연결되냐면 사랑이랑 동일시되는 동일한 이미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사랑하니까 눈이 온다. 그러면 눈이 많이 내리면 많이 사랑한다. 눈이 조금 내리면 조금 사랑한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타샤는 사랑하고 눈은 푹푹 내리고 그럼 뭐 쉽게 말하면 사랑하고 이거죠. 근데 나 혼자 뭐예요?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사랑하는 나타샤 지금 함께 있나요 없나요? 함께 없을 겁니다. 사랑하지만 함께 없어요. 쓸쓸해요. 그래서 뭘 마셔요? 소주를 마셔요.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와 나타샤 하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흰 당나귀. 자, 이건 또 눈의 색깔하고 이제 색채가 호응이 하죠. 눈과 색채가 호응합니다. 무슨 색으로? 흰색이요. 흰색은 어떤 이미지? 순수한 이미지. 산골로 가자. 자, 어디로 가자? 산골로 가자.
그럼 산골이라는 건 결국 화자가 가고 싶은 공간이다라는 거죠. 뭐 이상향이다, 나것까지 설명하기 좀 어려울 수 있더라도 어쨌든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이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공간. 그럼 어떤 긍정적 공간이냐?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자, 출출이는 뱁새. 뱁새가 오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마가리, 자, 오막살이죠. 오막살이.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욕심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샤만 있다면 흰 당나귀와 함께 산골로 가서 그냥 오두막에서 살겠다. 내 꿈이다. 내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다음 넘어가면은요.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나타샤는 반드시 뭐하다? 그렇지? 아니 올 리 없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온다. 믿음이죠.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온다. 나타샤는 반드시 온다. 난 믿는다. 올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나타샤와 함께 산골로 갈 거다. 이거죠.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주곤이와 이야기한다. 자,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자, 왜 얘기했죠? 아니 올 리 없다. 믿는다, 확신한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주곤이와 이야기한다. 내 속에 와서 이야기한다. 이건 진짜가 아니라 상상일 겁니다. 상상 속에서죠. 상상 속에서 그녀가 와서 이야기한답니다. 산골로 가서는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덜어 버리는 것이다. 결국 이건 뭐냐면 나타샤가 와서 자기한테 이야기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속에서 내 스스로 들리는 소리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 즉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 나는 세상한테 지는 게 아니야. 난 산골로 갈 거야. 산골로 가는 세상한테 지는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세상 같은 건 덜어버리는 거지. 그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덜어서 피하지. 덜어서 가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이해할,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산골로 가는 행위가 나에게는 어떤 정당하다, 당연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더럽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부정적.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더러운 거 버리고 순수한 공간인 산골, 순수한 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나타샤와 함께, 또는 흰 당나귀, 바로 순수함을 상징하는 흰색의 어떤 당나귀와 함께 산골로 가서 순수하게 살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는 겁니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 운대요. 나타샤도 좋아서 운대요. 흰 당나귀도 좋아서 운대요. 결국 흰 당나귀가 좋다라는 건 결국 뭐냐? 화자와 나타샤도 좋은 거죠. 그래서 흰 당나귀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잘했다라고 칭찬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화자의 어떤 소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화자의 소망은 뭐다? 산골, 즉 더러운 세상을 벗어나서 순수한 공간에서 순수한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은요. 죄송합니다. 감기가 목이 아파서. 22번에는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점층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근데 나타샤에 대한 어떤 대상이라면, 여기서 시적 대상이라면은 나타샤죠. 나타샤에 대한 어떤 그런 정서가 점점 심화됐다라고 보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타샤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이고, 그 사랑과 함께 뭐 하고 싶다? 순수한 곳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유사한 어구 반복 변형했고요. 나는 나타샤 생각하고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낭만적인 몽환적 분위기 있죠. 희고 투명함이 흰색의 이미지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23번. 기억과 누이는 동향이나 순내가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은 아까 위에서 봤던 산골이고요. 바로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산골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답은 2번. 기억은 세상과 단절된 것, 즉 부정적인 공간을 벗어난
이런 탈속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탈속 공간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상적 공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니은은 바로 부정적 공간. 그래서 나와 나태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라는 부분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오히려 나와 나태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산꼴로 보는 게 적절할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24에서 25번 문항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문학 지문이거든요. 산문 문학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한 번쯤은 보았을 작품 유해입니다. 유해. 유해라는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6.25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히게 돼 갖고 전향을 권유받는다. 회유를 하죠. 이제 인민군이 전향해라. 전향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은 전향을 거절하죠. 그래서 총살 당하기 직전 1시간 정도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실존과 내가 왜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지 어떤 휴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다루고 있고요. 실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어떤 존재에 관련된 의문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 유작품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내면의식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건의 어떤 인과성이라든지 구체적인 갈등 관계라든지 이런 사건의 어떤 인과관계, 즉 어떤 갈등 관계, 사건의 전개라는 점에서는 뚜렷한 어떤 그 과정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1회에서는 날개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유해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빠르게 한번 봅니다. 눈에 안팎 쌓인 흰 둑길이다. 자, 흰색이라는 개념이요. 알아두시고요. 이 둑길, 몇 시간이나 이 둑길을 걸었거냐. 훤칠이 트인 벌판 넘어 아주 마주선 언덕. 흰눈이다. 가슴이 탁 트인 것 같다.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요. 그처럼 가고 싶어하던 길이니 유감없을 거야. 걸음마다 흰눈이의 발적이 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가야 한다. 사수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지금 총살 당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흰눈으로 막 걸어가고 있고 뒤에서 총을 겨냥해서 나를 지금 쏠려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고. 그죠? 그래도 나는 그냥 걸어갑니다. 눈앞에 있는 뻔 아무것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1초 1각까지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 실존지 자각이죠. 죽을 때 죽더라도 나라는 존재에 대해, 나라는 본질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죽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해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흰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훤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눈이다. 연발하는 총성. 마지막 외부 세계의 잡음만 같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흰속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다. 눈 속에 부서지는 발작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난다. 누가 뒤통수석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뒤허리에 충격을 느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흰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이제 의식을 잃는 거죠. 어두워간다.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멋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들려매고 본부로 들어갈 테지. 눈을 털고 주위에 손을 비벼가며 방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몇 분이면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어드는 담배를 말아가지고 기지개 할 것이다. 피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건 진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전쟁의 비극성. 방금 전에 사람을 죽여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와서 담배 피고 기지개 켜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죽었든지 말이 상관없다. 전쟁의 비극성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모두 평범한 일인 것이다.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 갔다.
점점 의식을 잃는 거죠. 흰 눈이다. 햇볕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다. 보세요. 어떤 햇빛에 따스히 눈이 부시해진다. 이런 어떤 아름답고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이건 결국 뭐냐면 전쟁으로 인한 비극성을 더욱더 강조시켜주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핵심은 전쟁으로 인한 비극성을 드러낸 작품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기 실존적 자각을 깨닫는 부분이다라는 것도 참고로 같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24번 이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5번이죠. 과거 장면을 삽입하여 사건의 인과성을 밝히고 있다. 이 작품은 사건의 인과성이 나타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형 문장을 많이 쓰고 있고요. 니은다, 의식의 흐름 비법, 서술에 한 인물, 그에 맞춰져 있고요. 기억을 통해 25번이요. 기억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건 바로 전쟁의 비극성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26번에서 27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비문학 제시문입니다. 독해 부분이죠. 2개 정도가 좀 길고요. 하나는 짧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번에서 27번 지문 한번 보면은요. 자, 사람들이 자유, 민주, 평화 등 같은 개념들을 사용할 때 그 개념이 서로 다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 자유의 경우 구속받지 않는 상태, 강조하는 개념을 쓰이는가 하면 자발성이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개념을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정의와 해석의 차이로 인해 개념에 대한 논란과 논쟁이 늘 있어 왔다. 바로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추론한 것이 코젤렉의 개념사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요, 시대마다 뭐하다? 그 개념이 다를 수가 있다. 또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코젤렉의 개념사의 기본 내용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개념사를 역사학의 한 분과로 발전시킨 독일의 역사학자 코젤렉은 자, 개념사를 뭘로? 역사학의 한 분야로 발전시켰답니다. 코젤렉이. 개념은 실제의 지표이자 요소라고 하였다. 이 말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개념과 정치, 사회적 실제, 개념과 역사적 실제, 그러니까 개념과 정치, 사회적 실제, 개념과 역사적 실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을 작용한다. 그에 의하면 개념은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변동 등의 실제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동시에 개념은 정치, 사회적 사건과 변화의 실질적 요소이다. 즉 다시 말하면 개념과 정치적 사회 또는 변화 또는 역사적 실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무관하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근대화 개념을 통해 근대한 특정한 방향의 사회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근대화 개념은 사람들로 하여금 근대화라는 특정한 사회 변화의 목표에 맞게 사회를 변화시키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개념이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도 되지만 그 개념 때문에 사회가 변하기도 한다. 즉 사람들이 그 개념이라는 걸 정해놓고 개념을 따라서 그러한 방향에 나아가고자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사회와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개념. 자, 개념은 정치적 사건과 사회적 변화 등에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그것을 기록, 해석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해석입니다. 이러한 주체들, 즉 역사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은 여러 의미가 포개어진 층을 이룬다. 개념사에서는 사회 역사적 현실과 관련한 이러한 층들을 파헤치면서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이 과정에서 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어떤 함의들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가, 그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가 등에 탐구한다. 그래서 역사행위자들은 즉 개념의 여러 층위들이 있는데 그 개념의 여러 층위들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또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어떻게 투영되어 왔는지, 어떻게 작동되어 왔는지를 파악한다라는 거죠. 그 개념을 파악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또한 개념사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보다 어떤 개념을 사용하면 그것을 이야기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개념사에서는 과거 역사행위자가 자신이 경험한 현재를 서술할 때 사용한 개념과 오늘날 입장에서 과거 역사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의 차이를 봐요. 즉 아까 맨 처음에 나왔죠. 첫 문단에서.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그 상황과 시대와 어떤 사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차이를 찾는 거죠. 차이를 밝히는 거랍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리고 과거 역사를 현재 역사로 번역하면서 양자가 어떻게 수렴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과거 역사와 현재 역사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느냐. 동일한 나라인데 왜 개념이 달라졌느냐. 개념이 달랐다는 건 사회가 변했다는 거고, 그럼 어떻게 사회가 변화해서 개념에 영향을 주었느냐. 이런 것들을 역사학자들은 역사행자들은 밝힌다라는 거죠. 이상에서 보듯이 개념사에서는 개념과 실제를 대조하고 과거 현재의 개념을 대조함으로써 그 개념이 대응하는 실제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 이해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 왜곡하고 있는가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코젤렉은 과거에 대한 단 하나의 올바른 묘사를 주장하는 근대 역사의 방법을 비판하고, 그렇죠? 코젤렉은 하나가 아닙니다. 개념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 역사 행위자가 구성한 역사적 실제와 현재 역사가 만든 역사의 실제를 의미 있게 소통시키고자 한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하나의 개념을 집중하기보다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 변화 양상에 주의를 집중해서 파악한다라는 게 코젤렉의 개념사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26번의 답은요 4번이죠. 개념은 사회가 추구했던 목표나 현재 추구하는 목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 개념 자체가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또는 한 사회를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개념과 사회의 변화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라고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적절하지 않고요. 27번 위클리와 같은 기억의 사람들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기억은 뭐야? 역사 행위자죠. 결국 역사 행위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개념이 변한다는 것은 결국 사회가 변한다는 거죠. 사회가 변한다는 것은 결국 사회가 시대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변화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이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면 됩니다. 역사란 시간업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연대기, 즉 연대기라는 것은 어떻게 변해서 이루어져 왔는가를 드러내는 시대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역사란 시간업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연대기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28번은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단은 시장 점유율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요. 한번 보실까요? 시장 점유율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 개념 점유율이 나중에 또 시장 집중률 가지고 판단하면서 시장 점유율과 시장 집중률의 개념을 통해서 시장의 구조나 어떤 구분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뭐 독점 시장이니 쭉 한번 볼까요? 시장 점유율이 시장 내 한 기업의 비중을 나타내는 수치라면 시장 집중률은 시장 내 일정 수의 상위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주는 수치. 즉 일정 수의 상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합한 값이다. 자. 몇 개 상위 기업을 기준 삼느냐에 따라 나라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3대 기업의 시장 점유율 합한값을, 미국에서 상위 4개 기업의 시장 합한값을 시장 집중률 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쭉 설명하면서요. 시장 집중률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얘기했죠. 시장 집중률이 80% 이상이면 독점 시장, 60에서 80이면 과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맨 처음에는 시장 점유율로 시작했지만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핵심은 시장 집중률이다. 결국 시장 집중률을 구하기 위하면 시장 점유율을 알아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중심 내용은 3번 시장 집중률의 개념 및 시장 구조의 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문 들어가겠습니다. 과학 지문이고요. 자, 20세기 초 미국의 천문학자인 슬라이퍼는 외부 은하의 별빛 스펙트럼을 연구하던 중 적색편 현상을 발견한다. 자, 적색편이 발견했답니다. 슬라이퍼가. 자, 적색편이란 정의죠, 정의. 외부 은하에서 온 별빛의 흡수선들이 적색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일컫는다. 흡수선은 별빛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검은색 선을 가리킨다. 이 선은 별빛이 별의 대기를 통과하는 동안 대기 중의 원소의 특정 파장에 그 별빛이 흡수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선의 유형이 같다면 그 별의 대기에 동일한 원소가 있는 것이다. 아, 흡수선의 유형이 같으면
그 별의 대기에 동일한 원소를 가지고 있다. 그 동일한 원소가 흡수되다 보니까 동일한 유형의 흡수선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외부 은하에서 온 별빛의 스펙트럼에 적색편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그럼 적색편이 이유죠. 이유입니다. 이유. 가시광선 내의 별빛 스펙트럼은 짧은 파장의 빛일수록 청색, 긴 파장의 빛일수록 적색, 그리고 멀어져가는 빛은 파장이 길어진다. 따라서 별이 지구의 관측 위치로부터 멀어지면 그로부터 오는 빛의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별빛 스펙트럼, 발음이 잘 안되네요. 별빛 스펙트럼 내 흡수선도 적색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다. 슬라이퍼가 발견한 이 현상은 은하들이 지구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후 허블은 슬라이퍼의 발견을 확인하기 위해 24개의 은하에 대해 연구하였다. 허블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바탕으로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은하가 서로 멀어지고 있음을 밝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우주 팽창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자, 우주의 팽창은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서 입증될 수도 있다. 거리 측정에는 맥동병광성이 많이 활용된다. 맥동병광성은 별의 내부 구조가 불안정하여 팽창과 수축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별을 가리킨다. 별은 팽창하면 밝아지고, 자, 별은 팽창하면 밝아지고, 수축하면 어두워지므로 맥동병광성의 밝기는 주기적으로 증감된다. 주기적으로 증감된다는 결국 팽창했다, 수축했다, 팽창했다, 수축했다 이런다는 거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 매우 기네요, 이 지문은. 맥동병광선 종류인 세페이드 병광선 밝기변의 주기와 실제 밝기 사이 일정한 비례에 관해서입니다. 밝기가 변화하는 주기가 긴 별은 실제 밝기가 밝고 주기가 짧으면 실제 밝기가 어두운 것이다. 따라서 밝기가 변화하는 주기 같은 두 개의 세페이드 병광성이 있다면 두 별의 실제 밝기는 같은 것이다. 주기가 같다는 건 결국 뭐다? 실제 밝기가 같다는 것이다. 실제 밝기가 같은 두 세페이드 병광성 중 어느 하나 더 어둡게 보인다면 그 별은 관측자로부터 더 멀리 있는 것이다. 빛의 밝기가 별까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밝기변의 주기가 같은 한 4분의 1만큼 더 어둡게 보이는 세페이드 병광성이라면 2배 더 멀리 있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별까지 거리를 측정한 결과를 축적해왔다. 그 결과를 보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지문입니다. 그럼 29번은요. 위근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3번 봅니다. 대기에 동일한 일치하는 것이군요. 대기에 동일한 원소를 지닌 별은 흡수선의 유형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아까 문장에서 했죠. 동일한 흡수선의 유형을 갖고 있으면 대기에 동일한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로 된 부분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이 글의 중심 내용은요. 핵심 단어 적색편이입니다. 적색편이 발견 때문에 그 외적인 주기라든지 변화라든지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돼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회 부분의 어떤 해설을 다 마쳤습니다. 자, 삼육대학교 적성시험 문제 유형들 자 한 번쯤 확인해 보신 걸로 확인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들을 좀 반드시 파악해 보시고요. 그와 관련된 기타 외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국어 쪽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단어들은 이런 뜻이구나. 단어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문학 작품들의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배경 지식을 좀 키워두시는 방법들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이 모의 적성 검사에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여러분은 국어 공부를 병행하시면서 적성시험 준비하실 때 이렇게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하면서 유형들 파악해 보시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1, 2회 저랑 함께 수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